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트레장입니다. 어느새 또 새벽 6시가 돌아왔습니다. 금방 자면은 금방 일어나집니다. 보니까 어두컴컴한 새벽 속에서 또 영상을 또 올리게 되었네요. 날씨도 춥고 배고프고 한 새벽이기도 합니다. 새벽이기 때문에 영상 올리고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서 하루를 또 시작해 봅시다. 날이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세요. 이런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내가 95살 생일에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린 이유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드릴게요. 95살이면은 엄청나게 장수하신 건데 95살 생일에 눈물을 흘린 이유.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에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살로 보면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에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내용은 그 호서대학교 설립자 고인이신 강석규 박사님의 이야기를 하네요. 그는 10년 후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103살이 되던 2015년에 노안으로 별세를 했는데 허송했던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남은 인생은 덤이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세월에 의존하면서 수동적인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을 만큼 하루하루 의미 있게 최선을 다해 살 것인지 말이겠죠. 이렇듯 어떤 태도나 생각, 마음가짐을 가지고 삶을 그 산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그리며 살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의미 있지 않나요?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이야기 소식들이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삼성의 그 준법감시위원회 보니까 21일 날 충남 천안시 삼성 SDI 천안 캠퍼스를 방문을 해가지고 ESG 경영 관련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중감위의 삼성 사업장 방문은 지난 3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사업장 방문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찬희 준감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전원과 최윤호 SDI 대표이사 등 그 경영진, 그리고 제조 현장,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책임자가 참석을 했고, 이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기후위기 대응 방안과 그 배터리 재활용 확대 등 그 순환경제 체계 구축 계획을 공유를 하고요. 진행 상황을 이제 점검을 한 거예요. 중감위가 전했고요. SDI는 지난 6월 배터리 업계에서 처음으로 제품 두종이 돼서 카본 트러스트 탄소 발자국 인증을 받았고요. 또 원재료 채취부터 제품 생산과 사용, 폐기에 이르는
그런 과정의 환경 영향을 정량화하는 전 과정 평가, 이거 LCL을 시행하고 있네요. 이찬희 위원장은 전기차 배터리 교환 시에 발생하는 그 폐기물 처리 등 ESG 관점에서 필요한 기술이 뒷받침돼야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원회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ESG 중심 경영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력할 거라고 합니다. SDI 경영진은 배터리 재활용 소재 비율을 높이면 환경보호뿐 아니라 원가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죠.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하고 친환경 기술 우위를 통해 가지고 초격차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하네요. 아주 뭐 요즘 ESG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 이 R&D 거점으로 일본의 요코하마를 낙점했고요. 차세대 반도체 기술로 각광받는 패키지 기술 강화에 나섰는데, 올해 반도체 그 권토 중래에 나선 일본은 반도체 제조의 마지막 단계죠. 후공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어서 삼성전자가 R&D 거점을 통해서 현지 소부장 업계와 시너지 창출에 나섰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여러 반도체를 하나로 묶어서 부품으로 만드는 후공정 분야에서 일본은 그 이비덴, 신코, 레조나크, 아지노모토 같은 그런 세계 탑 수준의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21일 일본 경제산업성하고 요코하마시 등 일본 정부 주요 기관과 현지 언론들은 삼성전자가 일본 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그 미나토미라의 21지구의 패키지 기술을 다루는 연구개발 거점을 신설한다고 하죠. 요코하마시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니까 이 신설되는 연구 거점의 이름은 어드밴스드 패키지 랩이라 총 6,600제곱미터 그 면적에 내년 착공 예정이고, 투자 규모는 향후 5년간 400억 엔 정도 웃돌 거예요. 이 중 일본 정부가 200억 엔을 보조합니다. 앞서서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해서 마련한 포스트 5G 기금을 마련한 바 있는데, 삼성은 요코하마 소재 R&D 거점에서 일본의 반도체 이 소부장 업체 등과 협력을 해서 AI나 5G 이동통신 등 그 반도체 등의 후공정 기술 연구를 진행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주요 연구 분야는 선단 패키지 기술이 될 건데, 경제산업성이 이날 공개한 포스트 5G 정보통신 시스템 기반의 그 강화 연구 개발 사업 자료에 보니까 삼성은 APL을 통해서 HPC AI 분야 프로세서형 3차원 그 칩넷 그 모듈 개발에 나서고요. 칩넷은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반도체를 제조하고 그 하나의 칩으로 이어붙이는 차세대 패키지 기술입니다. 그래서 수요를 높이는 데 유리하다, 그렇게 전해지네요. 경기현 사장도 요코하마는 패키지 관련 기업이 많고 우수한 대학과 인재도 있기 때문에 산학연 협력에 적합한 장소다. 기술 연구를 계속해서 반도체 전반의 리더십을 강화해서 나갈 계획이라고 하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죠. 해외 기업 유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이날 개최된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관민협력 포럼에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에 대한 투자에 전 세계 기업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APL 신설에는 이재용 회장의 관심도 컸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 회장은 경색됐던 그 한일관계 해방과 그 맞물려서 일본 네트워크 강화에 나서고 있어요. 지난 10월 서울 용산의 한남동 승지원에서 삼성의 일본 협력회사 모임인 LJF 정례 교류회를 주재한 바 있는데, 그 LJF는 이건희야 일본 친구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1993년 이 선대회장의 신경영 선언과 함께 발족한 모임입니다. 일단 고대역폭 메모리를 비롯해서 차세대 제품의 상패가 패키지 기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반도체 소부장 영역에서 월등한 역량을 지닌 일본 기업과의 그 협력 확대를 위해서 일본 현지에 연구 거점을 마련한 것으로 현재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뭐 잘하고 있어요. 일본 가서도 뭔가 좀 보여줘야죠. 요즘 보니까 프리미엄 TV 제품군 중 하나인 미니 발광 다이오드, LED TV 시장에서 올해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네요. 압도적인 점유율 1위를 찾아가던 삼성이
출하량 감소를 겪는 사이에 하이센스, TCL 등 중국 업체들이 판매량을 늘리면서 맹추경에 나섰고, 향후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국내 업체 중심의 유기 발광 다이오드하고 중국 그 위주의 미니 LED죠. 미니 LED 그 진영 간의 경쟁도 치열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시장 조사 업체 보니까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컨설턴트죠. 여기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글로벌 미니 LED TV 시장에서 삼성은 점유율 39% 기록했고 하이센스 27%, TCL 26%네요. 중국 업체들이 뒤따릅니다. 소니 4%, LG전자 1%네요. 1%. 삼성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네오 QLED를 중심으로 점유율 70% 넘으면서 압도적 1위였는데 올해 들어서 전년 대비 출하량이 26% 줄어들고 점유율이 크게 하락했어요. 이 시기에 하이센스하고 TCL이 출하량을 크게 늘렸고 점유율을 높입니다. 하이센스의 그 미니 LED TV 출하량은 1년 만에 18배나 증가했어요. TCL도 전년 동기 대비 출하량이 112% 늘었습니다. 이렇게 그 미니 LED TV는 광원 역할을 하는 백라이트 주변에 100에서 20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LED를 촘촘하게 넣은 LCD 기반의 TV예요. 기존 단점인 그 명암비죠. 이 명암비 등을 개선한 프리미엄 LCD TV로 보는데 중국 업체의 약진은 LCD 패널 시장 장악에 따른 결과입니다. 미니 LED 시장이 개화한 3, 4년간 중화권 미니 LED 부품 공급망이 갖춰지면서 중국산 TV의 그 가격 우위가 다져졌죠. TCL은 디스플레이 자회사죠. CSOT를 통해서 완제품 디스플레이 수직 계열화에 성공을 해가지고 LCD 패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요. 여기에 올해 LCD 패널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다 보니 판매량이 대폭 늘었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또 경기 침체에 따른 가성비 중시의 소비 심리가 중국 내수 시장에도 번진 것도 한몫을 하고, 일단은 국내 업체들은 중화권에서 LCD 패널을 공급받기 때문에 중국 업체보다는 미니 LED TV의 원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LCD 산업에서 한국이 중국의 경쟁력을 따라잡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업체들은 그 강화된 그 미니 LED TV 시장의 입지를 발판 삼아서 삼성과 LG전자가 주도하는 프리미엄 TV 시장 주도권 뺏기 나설 것 같아요. 3분기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미니 LED TV를 그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90만 5천 대 기록하고 올레드를 바짝 따라붙어요. DSCC는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미니 LED 제품군이 올레드 TV의 경쟁자로 부상했다고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규모 확대가 한정적인 프리미엄 시장에서 그 미니 LED TV의 약진은 국내 업체들로서는 위협적일 수밖에 없겠죠. TCL은 지난해 처음으로 TV 시장에서 연간 출하량 기준을 했을 때 LG를 제쳤어요. LG전자를 2위 차지했고 올해 들어서 하이센스까지 3위로 치고 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TV 제조사는 박리담의 전략을 취하는 중국과의 그 경쟁에서 기술력을 필두로 대응한다는 방침인데 광고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 신사업도 적극 추진을 하죠. 미니 LED는 LCD의 단점을 개선한 제품일 뿐 기술적으로는 OLED와 차이가 분명하죠. 프리미엄 제품 위주의 수익성 전략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삼성전자랑 물산, 그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그 주가가 거의 신고가 수준으로 가네요. 신고가 수준으로 치솟는데 삼성자산운용이 운영하는 코덱스 있죠. 코덱스 삼성그룹 상장 지수펀드 ETF, 여기에 일주일 동안 한 3천억 정도, 3천억 정도 넘는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펀드 평가사 KG0인에 따르니까 코덱스 삼성그룹 ETF가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 8거래일 동안에 3,614억 정도 자금이 유입됐고 순자산은 기존 8천억대에선 1조 한 2,429억 원으로 커진 거죠. 이렇게 코덱스 삼성그룹 ETF는 삼성그룹 중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그 핵심 계열사에 투자하는 테마형 ETF더라고요. 이 ETF의 순자산은 7월
1조 4천억대에서 이달 초는 8천억대까지 줄었지만은 최근 들어 다시 또 커지고 있답니다. 국내에 상장된 삼성그룹 ETF가 총 6개예요. 이 중에 코덱스 삼성그룹 ETF 순자산이 유일한 1조 원대로 가장 크네요. 한국투자신탁운용하고 미래에셋 그 자산운용 상품의 순자산은 한 80억에서 50억밖에 안 돼요. 500억밖에. 삼성운용은 2008년 처음으로 삼성그룹 주요 상장사를 묶은 코덱스 삼성그룹 ETF 출시했고 국내 대표 삼성그룹 관련 ETF 자리 잡았는데 이 같은 선점 효과 덕에 삼성운용의 삼성그룹 ETF 쏠림 현상이 뚜렷하죠. 같은 기간에 한국투자신탁운용 에이스죠. 삼성그룹 섹터 가중 ETF가 순자산이 10억 원가량 늘어나는데 그쳤고 미래에셋운용의 타이거, 삼성그룹 펀더멘탈 ETF도 한 29억 정도 감소를 했어요. 삼성운용의 삼성그룹 ETF에 자금이 쏠리는 것은 삼성그룹 내 상장사들의 주가 추가 상승 기대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2600선을 회복하면서 대형주 중심의 강세장이 펼쳐지고 실제 미국의 그 FED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뒤 삼성은 7월 초 이후 5개월 만에 이달 14일 주가가 74,300원까지 올랐고 또 20일은 74,900원까지 치솟았죠. 그리고 또 어제는 75,000원 찍었습니다. 삼성그룹 ETF가 담고 있는 삼성 계열사들의 주가가 내년에도 우호적인 흐름을 나타낼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삼성은 반도체 업황의 회복세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미국과 영국의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 환원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연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네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부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SDI 등 시총 상위권 종목 역시 ETF의 수익률에 힘을 보탤 것 같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20일까지 SDI가 30.9% 폭락했고 삼바는 3.36%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삼성 SDI에 대해 내년에는 전동 공구용 수용전지의 수요 회복 강도에 따라 가지고 실적의 향방이 정해질 텐데 거시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하반기에는 좀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된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